러시아 헌병들이 안중근의 허리를 묶어서 헌병대로 끌고 갔다. 하얼빈역은 러시아의 관할구역이었으나 러시아 지방법원 판사는 안중근이 한국 신민이므로 이 사건의 재판 관할권은 러시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결정은 신속했다. 러시아는 서둘러서 사건에서 손을 뗐다. 러시아 헌병대는 안중근을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관으로 인계했고 안중근은 지하 구치소에 갇혔다. 구치소에서 취조실로 끌려갈 때 안중근은 복도 저편으로 허리가 묶여서 끌려가는 우덕순을 보았다. 우덕순은 며칠 전에 사준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다부진 어깨 위에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우덕수는 늘 그랬듯이 우중충했다. 우덕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우덕순이 잡혔구나. 체가구역에 러시아 헌병들이 쫙 깔려 있었으니까 내가 하얼빈에서 쏘자 우덕순도 바로 잡혔겠구나. 열차가 체가구를 통과해버렸다면 우덕순은 쏘지 못했겠구나. 우덕순의 뒤로 또 한 명이 끌려가고 있었다. 몸매가 가늘고 키가 컸다. 저것이 정대호인가? 정대호가 하얼빈에서 잡혔다면 나의 처자들도 잡힌 것인가? 가늘고 키 큰 몸매는 복도 끝 취조실로 들어갔다. 안중근은 그것이 정대호가 아니기를 바랬다. 그것은 정대호였다. 관동 도독부는 검찰관 미조부치 다카오를 하얼빈 총영사관으로 파견해서 사건을 맡도록 했다. 미조부치는 하얼빈에 도착한 첫날 안중근을 신문했다. 미조부치는 관복에 관모를 쓰고 있었다. 검은 콧수염이 양쪽으로 뻗쳐 있었다. 눈이 작고 목소리에 높낮이가 없었다. 미조부치는 글을 읽듯이 말했다. 미조부치는 짧게 말해서 군더더기가 없었고 피의자의 진술 안에서 새로운 질문을 찾아내서 몰고 갔다. 말할 때 미조부치는 말하는 기계처럼 보였다. 미조부치는 꼼꼼하고 빈틈없었다. 내가 이 일로 죽게 되면 죽는 날까지 저자와 대면하는구나. 안중근은 취조실에서 미조부치와 마주 앉았다. 오른쪽에 통역이 앉고 그 맞은편 책상에서 서기가 신문 내용을 기록했다. 이름, 나이, 직업을 말하라. 이름은 안응칠, 나이는 31살, 직업은 포수다. 그대는 한국 신민인가? 그렇다. 부모 처자는 있는가? 없다. 일정한 거처나 주소가 있는가? 없다. 토지나 가옥이 있는가? 없다. 학문을 배웠는가? 배우지 않았다. 글은 아는가? 조금 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 평소에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인가? 이토 히로부입니다. 왜 이토 공작을 적대시하는가? 그 이유는 많다. 지금부터 말하겠다. 사실관계를 추궁할 때 미조부치는 안중근을 신문하기가 수월했다. 안중근은 유리한 정황을 들이대지 않았고 불리한 정황을 아니라고 우겨대지 않았다. 간단히 묻고 짧게 답하니 말이 깔끔하게 되어갔다. 안중근도 마찬가지였다. 대답하기 싫고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에 말을 아낄 수 있었다. 이토가 없는 자리에서 일본의 검찰관을 상대로 이토를 쏜 이유를 진술하자니 맥 빠지는 일이었지만 말은 편안하게 흘러나왔다. 안중근이 이토를 적대하는 이유를 진술하는 동안 미조부치는 가끔씩 눈살을 찌푸렸으나 진술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서기가 안중근을 힐긋거리면서 진술을 받아 적었다. 그대가 발사한 후 이토 공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는가? 모른다. 그대의 생명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것은 생각해 본 적 없다. 나는 이토를 살해한 후
법정에서 이토의 죄악을 낱낱이 진술하고 그 후 나 자신은 일본 측에 맡기려 했다. 일본 외무성은 수사와 재판 과정 전체를 관동 도독부로 이첩하라고 하얼빈 주재 총영사관에 지시했다. 본국 외무성이 사건 전체를 틀어주려면 아무래도 관동 도독부에 사건을 들여 앉혀놓는 쪽이 편리했다. 총영사관은 하얼빈 일대에서 검거된 관련 피의자 9명과 신문조서 증거물들을 관동 도독부로 송치했다. 대련으로 가는 호송열차는 11월 1일 아침에 하얼빈역을 떠났다. 일본군 헌병 대위가 호송병력 30명을 지휘했다. 객차 2칸에 피의자 9명을 태웠다. 피의자들끼리 대화를 금하라고 대위는 헌병들에게 지시했다. 좌석 한 칸에 한 명씩 묶어서 앉히고 양쪽에 헌병이 앉아서 오랏줄을 쥐고 있었다. 객차에 올라서 중앙 통로를 지나갈 때 안중근은 먼저 와서 묶여있는 우덕순을 보았다. 뒤통수만 봐도 우덕순이었다. 우덕순의 두 자리 앞에 묶여있는 사내의 뒷모습이 낯익어서 돌아보니 정대호였다. 호송열차에 오르기 전까지 안중근은 정대호가 체포되었는지 체포되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대호는 입을 벌려서 뭐라고 말하려 했다. 헌병이 팔꿈치로 정대호의 배를 찔렀다. 정대호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정대호가 잡혔구나. 내가 일본 총영사관 지하실 복도에서 본 것이 정대호였구나. 정대호는 하얼빈에서 잡힌 모양이다. 하얼빈의 한인이 260명 정도이고 또 일본 밀정들의 정보 범위 아니니까 내가 이토를 쏘고 나서 일본 밀정들이 한인 사회를 뒤졌다면 정대호를 잡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내 아내와 아이들의 행적은 노출되었을 것이다. 정대호가 잡힐 때 내 아내와 두 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처자식이 잡혔다면 하얼빈 어디엔가 억류되어 있겠구나. 총을 든 헌병들이 객차의 앞뒤 출입문을 막아섰다. 피의자들이 용변을 볼 때 헌병들은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감시했다. 열차는 단조로운 리듬으로 흔들리면서 대륙을 건너갔다. 먼 산들이 크게 돌면서 흘러갔고 열차를 따라오던 강들이 저무는 산맥의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다. 대륙은 아무의 땅도 아닌 것처럼 허허로웠는데 사람들의 불빛이 흩어져 있었다. 큰아들 분도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고 전 냄새는 기억난다. 둘째 아들 준생은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준생은 지금 젖을 때였는가. 아내는 준생에게 미음을 먹이면서 평양에서 하얼빈까지 왔겠구나. 장춘에서 날이 저물고 열차는 거기서 아침까지 정차했다. 헌병들이 피의자들을 끌어내서 장춘역 구내의 헌병 주재소에 가두고 밤을 새웠다. 열차는 다음날 아침 7시에 출발했다. 객차 안에서 헌병들이 피의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아침 점호를 하고 주먹밥을 나누어 주었다. 열차는 남쪽으로 달렸다. 안중근은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고 눈꺼풀 안쪽에 붉은 반점들이 떠다녔다. 거기에 비틀거리는 이토의 모습이 떠올랐다. 총알 3발이 명중한 것은 확실했다. 이토의 몸속에 총알이 박힐 때 총알이 안중근의 몸에 신호를 보내오는 듯했다. 안중근은 그 신호를 믿었다. 그리고 조준선 너머에서 이토가 비틀거렸고 키 작은 일본인이 이토를 부축했다. 그때 머릿속이 하얗게 뒤집혔다. 저것이 이토가 맞는가 싶어서 그 옆에 인물들도 쏘아서 맞췄다. 순간에 저절로 일어난 일이었다. 안중근은 그 이후를 기억할 수 없었다. 쏠 때 확실했던 일들이 쏘고 나니 몽롱했다. 이토는 죽었는가? 이토가 죽었다면 나의 목숨이 이토의 목숨 속에 들어가서 박힌 것이다. 그러나 이토가 죽었다면 일본 용사관
직원들과 헌병들이 이처럼 조용할 수 있을까? 이토를 살려놓고 이토를 죽이는 이유를 이토에게 말해 주었으면 좋았겠는데, 이토가 죽었다면 이토를 죽인 이유를 이토에게 말해 줄 수가 없겠구나. 메이지는 이토가 총을 맞은 이유를 알고 있을까? 이토가 죽었다면 이토 없는 세상에서 이토를 죽인 이유를 말해야 하지만, 그 세상은 이토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므로 내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겠구나. 이토가 죽었다면 총알을 맞고 나서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왜 총에 맞았는지를 알았을까? 그것까지 알 수는 없었더라도 총을 쏜 자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알고 죽었을까? 이토가 죽었다면 그것을 물어볼 길이 없겠구나. 이토가 죽지 않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살아났다면 이토의 세상은 더욱 사나워지겠구나. 이토가 죽지 않았다면 이토를 쏜 이유에 대해서 이토에게 말할 자리가 있을까? 세 발은 정확히 들어갔는데 이토는 죽었는가, 살아나는 중인가, 죽어가는 중인가? 안중근은 옆에 앉아서 오랏줄을 잡고 있는 헌병에게 이토는 죽었는가, 신문에 났는가? 라고 묻고 싶은 복받침을 엉클렀다. 장춘을 지나자 산맥들이 멀어지고 강폭이 넓어졌다. 대륙은 바다를 향해서 내려앉고 있었다. 11월의 대륙은 비어서 휑했다. 한참을 달려도 인기척이 없었다. 먼 능선에서 눈이 회오리 쳤고 가까운 숲이 흔들렸다. 대륙은 말라서 보스럭거렸다. 열차는 이토가 대련에서 하얼빈으로 온 철도를 거꾸로 달려서 하얼빈에서 대련으로 향했다. 안중근은 이틀째 자지 못했다. 몸이 열차의 리듬에 감겨서 졸음이 쏟아졌으나 잠은 오지 않았다. 가본 적 없는 대련이 안중근의 마음에 떠올랐다. 이토의 나라는 대련을 쳐부어서 차지했고 대련을 발판으로 하얼빈으로 진출했다. 하얼빈역 플랫폼은 내가 이토를 쏘기에 알맞은 자리고 이토가 죽기에 알맞은 자리다. 나는 이토가 온 철도를 거슬러 가고 있다. 대련은 이토의 세상이다. 대련은 내가 말하기에 편안한 자리이고 내가 죽기에도 알맞은 자리다. 호송열차는 11월 3일 오후에 대련에 도착했다. 안중근은 관동 도덕부 여순 감옥에 갇혔다. 마차에 실려서 감옥으로 가면서 안중근은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방파제 너머로 여러 나라에서 온 기선들이 정박해 있었다. 대련은 번창한 항구였다. 저반한 배에서 인부들이 등짐을 지어서 화물을 내렸고 화물마차 수십 대가 보도에 대기하고 있었다. 항구는 바빠 보였다. 지가지에는 붉은 벽돌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옥상에서 깃발이 펄럭였다. 감옥은 백옥산 아래 있었다.